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주범과 공범, 배우를 모두 구속해 이번 사건의 윤곽을 완성한 경찰은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유 씨와 주범 이경우의 두 차례 만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준비한 마약 음료가 최소 100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사기와 비슷하다고 보고 배후 추적에 나섰습니다. 학폭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도 재판을 소홀히 해 무리를 빚고 있는 권경의 변호사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이 모두 끊겨 정부가 긴급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정황과 관련해 보내려던 경보 통지문 수령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올해 첫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SFTS 예방을 위해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로 입고 특히 풀밭 위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 면담 등의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차이 총통이 미국서 돌아오자마자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오늘 아침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때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 기온이 3도, 내일은 4도로 예년보다 3, 4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주범과 공범, 배우를 모두 구속해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완성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유 씨와 주범인 이경우의 두 차례 만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검은색 후드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입니다. 납치 살해 모르셨다면서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겁니까? 정도 살인을 계속 부인하십니까?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주범과 공범 그리고 배후까지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렇다고 전체적인 혐의가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닙니다. 경찰은 일단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성사된 유 씨와 주범 이경우의 두 차례 만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가 범행 이후인 지난달 31일 새벽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유 씨를 만나 6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유 씨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교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돈을 건넨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앞서 범행 착수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차용증까지 제출했다면서 범행과의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유 씨가 구속된 만큼 경찰은 범행 이후 이경우가 요구한 6천만 원의 성격 등 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로 거론되는 인물은 유 씨 아내 황모 씨도 있지만 경찰은 범행 이후 이경우를 만난 유 씨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 씨 부부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만큼 황 씨가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강남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마약 음료만 최소 100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한 명의 학부모도 음료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건넨 일당은 두 개조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맛보라며 나눠주기 위해 미리 챙긴 음료만 100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병 정도만 회수했는데 배포자 일당이 일부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도 확인해 피해자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생이 집에 가져온 마약 음료를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이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은 다들 고액 아르바이트라 지원했을 뿐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당 가운데 일부는 음료가 궁금하다며 실제로 마셔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시는 철저히 비대면으로만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음료를 전달받은 것도 택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서였고 시음한 학생 부모 연락처를 받아두라는 지시도 전화나 메신저로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보한 연락처로 자식 인생 망치기 싫으면 협조하라고 협박한 사람 역시 자신들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주도 세력과 말단 행동책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찰도 마약 복용을 약점 삼아 협박하는 신종 피싱 사기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데 쓰인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자를 특정해 배후 세력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후 세력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마약이 든 음료수를 속아서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즉시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을 받으면 중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속아서 마신 음료수에는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섭취했다면 즉시 신고한 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필요하다면 위세척으로 마약 성분을 제거하면 중독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역시도 어떻게 분해 요소가 있는 거지만 마약도 사람마다 분해 요소가 다 달라요. 어떤 약물이든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할 때 또 빨리 위세척하는 게 지금 급선무란 얘기죠. 그 자체를 빨리 몸에서 빼내야지. 다만 이번에 피해를 본 학생들은 음료수에 희석된 형태로 섭취해 비교적 경미한 증세만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은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로 투약할 때 훨씬 쉽게 중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집중력 향상 제품을 권한다면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집중력 향상이라는 효능 자체가 과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현혹돼선 안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는 게 있는데 그 식품 약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허점이 돼가지고 그거를 파고드는. 집중력 향상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상이 하는 수법이요.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주면서 피로 회복제다, 다이어트에 좋다, 잠을 쫓아주고 공부를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접근하게 만들고. 비슷한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조직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직원을 추가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케타민 약 10k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 신종 마약 피싱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장도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가포 비상에 걸맞은 의지와 자세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포 비상이란 경찰 비상근무 최고 단계로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안 나가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진 사실을 유족에 알린 직후 공개 사과문을 써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8년을 견뎌온 소송을 망쳐버린 원망과 함께 권 변호사에 대한 걱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박모양, 익명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 그 속에서 박양은 누군지 모를 4명에게 2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엄마 이것 봐 이래서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거기서 막 애들이 순식간에 막 괴롭힘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물벼락을 맞고 페이스북에서 남자친구를 중간에 채갔다, 더러운 성격을 고치라며 공개적으로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어두워지고 아이가 이제 다쳐서 오고 학원에서 갔을 때 또 이제 맞아서 오고 사이버 테러하고 이게 다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오히려 쫓겨나다시피 전학을 간 박양. 고등학생이 돼 다시 지내던 동네로 돌아왔지만 되풀이된 괴롭힘에 박양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듬해 유족들이 가해 학생들과 학교,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8년 동안의 싸움. 권경의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2심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데 그거를 말아먹을 수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당신이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당신이 뭘 책임질 건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썼어요. 책임지겠다고. 박양의 어머니는 그렇다고 마냥 권 변호사를 원망만 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딸을 키우는 엄마잖아요. 딸도 이 사실에 지금 힘들 거라 힘내서 나와서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YTN 김혜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경의 변호사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YTN 취재진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소통하고 있는 만큼 잠적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재판에 나가지 않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패소하게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째, 권 변호사가 YTN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자신이 잠적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인 고 박모양의 어머니 또 유족 대리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랑 그쪽 대리인분 제가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고 잠적은 아닙니다. 분들하고는 연락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끊는 적도 없습니다. 단지 기자들의 전화만 받지 못했을 뿐이라며 현재는 언론 취재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YTN 취재에 응한 이유는 자신이 잠적했다고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왜 가지 않았는지, 피해자 유족에게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왜 썼는지 취재진이 물었지만 권 변호사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안다며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준비 중인 징계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입장을 소명하라고 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안 나가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주 초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1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 사안을 징계조사위원회에 붙일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학폭 근절 대책은 지난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 학폭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다가 오늘 14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도 여당 후보 당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여야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48%로 긍정적인 의견보다 15%포인트 높게 조사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을 위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급과 재정 부담이 늘어 반대한다는 입장은 28%로 찬성 응답의 절반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연일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인 겁니다. 여권으로서는 하락세인 당 지지율도 고민인데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는 더 부정적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인데 반해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정부 지원론보다 견제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에 더 많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민생 등 이슈로 지지율 반등 계기를 노리고 야당은 대여 공세 고삐를 더 조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년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 끝이 난다는 그와 같은 우리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은 31%로 일주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은 데다 여기에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정권 견제론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은 갈수록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이른바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될지 관심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6.3%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그간의 역사를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을 빼고 모두 66차례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범위를 좁혀볼까요? 총 16번인데 이 가운데 한 번만 빼고 모두 제2법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재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안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 유일합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수정 열세에 있던 데다 과반인 한나라당에 새천년 민주당까지 야당이 합심하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무력화한 겁니다. 이 헌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에 최초의 제2라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16번 행사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사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중재안까지 내놓은 법안이 다시 돌아오자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비통합니다. 아주 참담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상권 분립의 기본 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라 제2에 붙여질지는 미정입니다. 다시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3분의 1 이상인 의석 지형상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번마다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는 채 용산 둘레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을 두고도 양곡관리법의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협치의 길은 요원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텃밭인 광주를 찾아 양곡관리법 등 민생 문제를 고리로 총선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거대 의석을 무기로 테러에 가까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당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 지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대에서 MZ세대 대학생들을 만나 1,000원의 아침밥으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5억 정도로 동결돼 있고 저희 생각은 좀 대폭 늘려서 최소한 먹는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이어진 농민과의 간담회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건 오기였다고 규탄하고 정부 여당의 후속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농심을 달랬습니다.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 있다가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비명계를 발탁한 당직 개편 이후 당 내홍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 당 뿌리인 호남에서 본격적인 총선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 현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곳 호남에서의 행보 역시 민생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더 공을 들인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말도 안 되는 법을 추진해가며 입법 폭주,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법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던 법들을 아니면 말고시로 마구잡이로 입법 폭주를 하는, 폭주가 아니라 거의 테러에 가까울 만큼 야당이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망설임과 부끄러움도 없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꼼수를 부린다. 협치보단 이 대표 방탄에 주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하느라 국회가 매일매일 의회 폭거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청하는 죽창가와 당장 여야 충돌 지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시도할 오는 13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 단독 추진 안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 대치 전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단이 현재를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응단을 만난 후쿠시마 시의원과 원전 사고 피난민 등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 조사 활동을 하다 지난 5월 당선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의원. 후쿠시마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주민 대다수가 방류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현지 피해를 언급하면 평판이 나빠져 피해가 더 커진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민인 곤노 스키오 씨 역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理由はやっぱり科学的にも安全だと言い切れないし、やっぱり海を汚しちゃいけないですよ。基本的にも。 오염수 방류가 미래 세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는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여기에 IAEA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뢰할 만하다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구조물이 심각하게 손상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염수를 만드는 핵물질 잔해까지 공개됐는데 어떻게 제거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곳 후쿠시마 일대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이 이달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어제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이 모두 끊겨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을 가동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돼 경고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이 이마저도 거부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남북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의 군 통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개시 통화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까지 불통됐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불통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엔 곧바로 마감 통화가 이뤄져 기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달 각종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고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통신선 불통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물자를 무단 사용하는 정황도 계속 포착됐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에 실린 평양 시내의 모습을 보면 파란색 버스 한 대가 눈에 띄는데 통일부는 이 버스를 우리 정부가 북측 개성공단 직원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현대차 버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에서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거나 북측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는데 그게 대한 일단 위반이고 개성공단에 있는 건 북한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나 시설은 한국 소유거든요. 북한이 우리 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신선마저 불통되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3월 내내 고강도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다만 담화 등을 통해서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또 오늘 15일 최대 명절로 꼽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을 앞둔 만큼 불안한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4월 들어 북한이 보도 프로그램 첫 소식으로 전하는 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회고입니다. 오보이 수령임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그리움이 4월의 이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꼽는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 111주년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에 들어간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각종 신종 무기 시험과 훈련 소식이 이어졌던 지난달과는 보도 내용이 확연히 달라진 건데 3월 내내 공개 활동을 이어오던 김 위원장은 이번 달 들어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에 맞춰 점점 강도를 높여오던 각종 도발 역시 멈추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이런 불안한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큰 연합훈련이 끝난 다음에 잠깐의 휴지기 정도에서 아마 좀 쉬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행사에 좀 몰두하는 준비하는 차원, 뭐 이런 것들이 잠깐의 휴지기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곧 다양한 방식으로 또 공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와 관련해 4월에 몰린 각종 기념일엔 경축 행사와 정찰 위성 발사로 선대 최고 지도자들의 업적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진 뒤 이번 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고강도 군사 행동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간의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열린 협의에서는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서민 삶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고 야당은 전 국민 저리 대출을 꺼내 들었는데 경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따져봤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현재 전기, 가스 요금으로는 원가 회수율이 60-70%에 불과합니다. 적자를 줄이려면 요금을 계속 올려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분기 인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데다 추가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셔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 급증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려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기와 폭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타이밍을 조금 조절을 하자는 거죠. 하반기에 가서 3%대로 내려가면은 물가 좀 안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고물가 고금리의 가계 부담이 크다며 기본금융 추진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최대 1,000만 원을 최장 20년 동안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정액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런 기본 금융에 대한 전문가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세수 부족에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한 데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푸는 정책이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책을 피게 되면 보통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 1,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거의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고물가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선 집주인이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면서 앞으로 더 상승할지 모른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9,5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 1월 한 매도자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14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했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비슷한 일이 자주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집값이 25평이 단기에 많이 뛰었어요. 정식 계약을 했는데 한 1억 정도 더 주겠다, 계약 파기해달라고 아주 한 보름 정도를 집요하게 얘기를 하셔서.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2월 매매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냥 직거래했다가 취소했을 수도 있고 장난친 거일 수도 있고. 거래가 취소된 유사 사례는 더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등 집값이 크게 올랐다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해당 지역 거래를 비교하면 매매가가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면적이 같은데 많게는 10억 원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가 줄고 집값이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단기에 국내 주택 가격이 조정되었고 거기에 정부의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서 당장은 손실이 있더라도 향후에 동일 부동산을 더욱 높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더 큰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집값 상승세 전환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급매물 소진 후 일부 회복세가 보이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거래가 여전히 부진하고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세보다 낮은 매물만 팔리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이 오르는 곳만 오르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이 올해 초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계가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자금률이 높아지고 수출 기지로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제는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대표적 소비재인 화장품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중국 수출의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4%를 기록한 이후 올해 1, 2월엔 27%가 더 떨어졌습니다.
감소폭이 경쟁국인 프랑스와 일본에 비해 두세 배나 큽니다. 중국의 양극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나 일본 거는 명품을 또 엄청 수입을 하거든요. 중산층이나 나머지 분들은 자국산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반도체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크게 줄다 지난달엔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반도체 작업률은 올라가고 기업들은 잇따라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 가져가던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 수출이 자동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구조적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특정 품목 의존도가 가장 높고 수출 국가 의존도는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수출 대상은 중국과 미국의 40%가 집중됐습니다. 분산이 돼 있으면 해지가 가능한데 이들 두 나라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들 두 나라의 어떤 그 경기 상황의 민감도가 조금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중 무역 분쟁 속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던 호 시절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아침에도 때늦은 꽃샘추위가 나타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내일은 4도로 예년보다 3, 4도 낮아 쌀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내일 낮부터 예년 수준인 17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황사 영향으로 중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형 산불을 유발했던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인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혁신 TF를 꾸려 인파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던 경찰이 시범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장비를 도입하고 훈련을 강화해 대응 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좁은 골목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파 사이에 갇힌 사람들은 넘어질 듯 위태롭게 휘청입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특공대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물 위로 끌어올려 구조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혁신 TF를 꾸린 경찰이 그동안 마련한 인파관리 대책을 바탕으로 시범훈련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상황부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서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장비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누빌 수 있는 출동용 중형 승합차와 차량이 작아지면서 신속 출동도 되고 좁은 골목길 같은 곳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높이 올라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인파안전관리 차량 등이 투입됐습니다. 한 3m 50에서 한 4m 정도의 높이에서 이제 현장 상황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시야가 좀 더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인파관리 대책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장비를 확충하고 훈련을 계속해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비가 따라서 안 돼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훈련과 장비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 대응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훈련을 공개한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이 확인되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의료기기 회사 PHC 이모 부회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회사 최인원 대표를 포함한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의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 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대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해 노조 전임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강요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각 지부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디든 적용받는데요. 지난해 공기업 산재 사망자 수가 민간 기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왔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14건입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호 판결이 내려지면서 기업들은 향후 처벌 수위와 책임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산재 사망자는 10명으로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명 이상을 기록했던 게 지난해 7명으로 줄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엔 3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8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9명에서 2022년 2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공기업 최고 책임자들이 현장 점검 강화와 안전사고 특별대책 등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2018년도에 그 태안 발전소 사고가 있었잖아요. 공공기관 안전 TF라는 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등급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고 지금 이제 시행해온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 효과를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나. 이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의 성과를 참고해 적극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인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40대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그제 40대 남성 A씨가 20일 병원 치료 끝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3층짜리 주차타워 신축공사장에서 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철제 H빔 위에 올라가서 볼트를 박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올해 첫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남에 거주하는 여성 A씨가 지난 5일 SFTS 양성 확진을 받은 지 하루 만인 6일 숨졌습니다. A씨는 집 앞밭에서 농작업을 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발열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돼 퇴원했으나 상태가 악화해 다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이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 면담 등의 반발에 제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타이완 동부 해역에는 중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잇따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이 제재를 가한 인물은 타이완의 주미 대사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완 대표입니다.
중국은 샤오 대표를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로 표현하며 본인과 가족들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의 면담에 대한 중국의 첫 보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中方将采取坚决有力措施，坚定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중국은 미국 연구소와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허드슨 연구소와 레이건 도서관이 중국 내 대학이나 기관 또는 개인과 교류하는 걸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차이 총통에게 글로벌 리더상을 수여하고 연설 기회를 제공했고 레이건 도서관은 차이 메카시 회동 장소였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부 해역에는 중국 항공모함에 이어 미국 니미츠호도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 외교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Beijing to cease its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against Taiwan and instead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두 사람의 회동이 마무리되며 중국의 추가 대응이 주목되고 있지만 시진핑 집권 3기 초반에 과도한 긴장은 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 수준의 무력 시위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에서 하원 의장을 만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귀국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공항에서 타이완은 세계와 교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군사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성명을 통해 오는 10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핑탄 현합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귀국길에 오르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중국 최남단 광저우까지 배웅했습니다. 마치 미국이 보란 듯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질투를 느낄 만한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 시찰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의 옛 조차지가 있던 곳으로 17세기 프랑스 선박이 처음 닿았던 중국 땅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례적으로 광저우까지 날아와 마크롱 대통령의 귀국길을 배웅했습니다. 시 주석이 안방인 베이징을 벗어나는 황제 의전으로 대접한 국빈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도입니다. 就是我们的新兴产业、高端技术要在这里大发展，就是包括像我们的华为。 마크롱과 함께 온 60명 규모의 기업인 수행단에 선물도 두둑이 챙겨줬습니다. 중국이 유럽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를 구매하는 등 수십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에어버스사는 2025년까지 텐진에 제2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투자협정 재검토를 타진하기 위해 동반 방중한 EU 집행위원장에겐 뻣뻣했습니다. 협정 비준의 전제 조건이 돼버린 인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별반 없었습니다. I expressed our deep concerns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 The situation in Xinjiang is particularly concerning.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과 줄줄이 관계를 회복 중인 만큼 굳이 EU 전체와 투자협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읽힙니다. 실제 앞서 방중한 독일과 스페인 정상에 이어 이탈리아 총리도 베이징행을 저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푸틴에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는 16일 세월호 9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어머니들이 연극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담은 다큐 영화가 스크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한인 이민자의 삶을 그린 라이스보이 슬립스가 미나리에 이어서 국제 영화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엄마가 대신 그 무대에 서서 한번 놀아볼게. 연극을 앞둔 엄마는 아이돌 안무 연습에 푹 빠져 있습니다. 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토라지기도 하고 단원고 교복을 입은 엄마들의 연극 준비는 혼란의 연속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 7엄마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연극 위에서는 수학여행에 무사히 도착해 장기자랑을 펼치는 신나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아프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너무 맑았고 깨끗했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생자와 생존자 엄마가 함께 오르는 연극에서 엄마들은 끈끈한 연대로 상처를 치유하고 세월호가 잊히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힘을 냅니다. 연극하면서 사실은 많이 100% 치유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있는 슬픔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더 좋은 그런 희망적인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또 어떤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됐어요. 엄마는 나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너 엄청 잘생겼어. 왜? 누가 뭐라고 했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소영은 공장에서 일하며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이스보이라는 인종차별 속에 아들은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고 아직 젊은 나이 깊은 병을 얻게 된 소영은 아들과 한국 여행을 떠납니다. 1994년 가족과 캐나다로 이주한 앤소니 심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고 무용가 출신인 신예 최승윤 배우가 강인한 한국 어머니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그 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게 달라지면서 자기 자신이 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쌀로 해서 밥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심 감독이 각본과 연출, 편집 등 1인 5역을 맡은 저예산 영화지만 토론토 영화제에서 최고의 캐나다 영화에 선정되는 등 전 세계 영화제에서 24관왕에 올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초기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도시 멜리토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시 이반 페도로우 망명시장은 현지 시간 6일 멜리토폴 비행장 인근 러시아군 기지가 타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일에는 멜리토폴 열차기지 군 비행장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이틀 전에는 러시아 측 행정당국의 수뇌부 인사가 차량 폭탄 공격으로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2도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에는 14도로 그나마 기온이 오릅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2도, 춘천은 영하 1.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이 15도, 부산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